안녕하십니까. 제4장 신호 변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 디지털 전송과 아날로그 전송,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하는 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거,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하는 거,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번 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어려워져서 여러분이 조금 다소 집중력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 강의가 잘 안 들리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즉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전송과 아날로그 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브로드밴드 전송이라고, 브로드밴드는 이제 광대역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원거리에 있는 목적지로 전송할 때 반송파, 이걸 이제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마트를 가면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죠. 그 카트를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캐리어 안에다가 물건을 실죠. 거기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송파에 실어, 반송파가 캐리어인데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조는 모듈레이션, 데이터를 반송파에 실는 과정을 변조라고 합니다. 복조는 데이터와 반송파를 분리하는 과정, 이걸 복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베이스밴드 전송인데, 베이스밴드는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데이터를 근거리로 전송을 할 때 변소를 하지 않고 변조를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전송 신호의 변환 방식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장비는 DSU나 CSU, 라인 코딩을 하겠죠. 이 경우에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신호를 바꿔서 코드, 디코드, 코덱을 사용하죠. PCM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디지털 전송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아날로그 전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하는데, 이때 이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은 모뎀이 하도록 합니다. 변조 자체는 이제 디지털 변조를 하고 이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하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고 받고 하는 장비는 FM, AM, 여러분이 듣고 있는 라디오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변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지털 전송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한 전송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데 적합합니다. 경제적인 전송이 가능하고 디지털화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고품질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회선 부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라인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부호하기, 그래서 엔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 인코더가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복호하기, 디코더로 바꿔서 수신자에게 디지털 데이터를 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디지털 신호의 부호와 복호화 과정을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인터넷은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디지털 부호화는 종류에 따라 회선의 종류, 이제 회선 부호화의 종류에 따라 단극형, 극형, 양극형, 블럭코드형, 멀티레벨형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다 다루는데, 오늘 내용이
다소 길어서 온라인 수업 자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형은 NRG, RG가 있다. 란 리턴 제로로 가는 거고, 이건 리턴 제로로 갑니다. 뒤에서 자세히 하겠는데, 이건 바이페이스, 위상을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종류가 NRG L, NRG I, 그 다음에 맨체스터하고 디퍼런셜 맨체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형은 AMI가 있고 B8Z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SB3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블록 코드형이 있는데 블록 코드형은 4B가 있고 5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B, 10B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멀티레벨형이 있습니다. 2B1Q, 2B1Q입니다. 단극형, 디지털 데이터에 0과 1을 나타내기 위해 전압 레벨을 하나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0 아니면 1이죠. 매우 간단하고 구현이 비용이 저렴하지만 직류 성분과 동기화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양전압이 5V인 경우 평균 전압은 예를 들어서 0하고 1이 개수가 4개가 동일하게 나오면 이 그림이죠. 지금 이 그림 보고 있는 건데 4개잖아요. 0도 4개고 평균값 2.5죠. 그래서 평균 전압 2.5를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그 전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전력 소비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류 성분인데 신호의 평균 전압이 임의의 값을 가는 거죠. 방금 전엔 DC가 2.5V의 평균 DC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직류 성분은 전송 과정에서 변압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제약을 주고 교류 성분은 변압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 설계 측면에 장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직류 성분에 대한 얘기고, 동기화는 BT 시작과 끝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 싱크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싱크가 똑같이 맞겠죠. 단극형에서 0과 1이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신호의 전압 천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신 측에서 신호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클럭 신호 회선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신호를 하나 줘야 돼요. 클럭 신호.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이제 극형인데 극형이죠. 디지털 데이터의 0과 1을 나타내는데 양전압, 음전압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란 리턴 제로인데 0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플러스 V를 유지하고 1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V를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0하고 1이 짝수계로 딱 평균이 맞으면 평균값이 0이 돼서 딱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란 리턴 제로 NRG L이 있고 NRG I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 비트가 1이면 신호가 전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0이었다가 1이었죠. 그럼 0에서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근데 1에서 0은 전이가 안 돼요. 그러다가 1이 나오니까 다시 전이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다가 또 1이 나왔으니까 전이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4개씩 동일하니까 이 경우에 이제 0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는데 0이나 1이 연속돼서 발생하는 경우 직류 성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호 동기를 타이밍을 얻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리턴 제로인데 말 그대로 0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의 0과 1을 나타내는 양전압과 음전압을 모두 사용. 0일 경우에는 음전압으로 시작하여 BT의 중간에 0전압 레벨로 돌아가고 1인 경우에는 양전압으로 시작하여 BT 중간에 0전압 레벨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신호 레벨 변화가 빈번해서 신호가 이렇게 변화가 빈번하게 요구되는 경우 대역폭이 란 리터 제로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주파수가 2배죠. 대역폭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대역폭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고 동기화는 좀 쉬워요. 일단 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1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진유 선부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페이스인데 맨체스터 방법이에요. 맨체스터 방법. 그 모든 비트의 중간에 신호 레벨 전이가 발생하므로 직류 성분이 0이고 비트 동기화 능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호 레벨 전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가 요구되는 대역폭이 넓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더넷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CSMA나 CD 방식, 이 CD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은 1에서 떨어지죠. 1은 마이너스에서 V로 올라가죠. 0하고 1이 레벨 변화가 방향성이 있습니다. 차등 맨체스터 방식인데 0비트인 경우에 이전 비트의 전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하며 1비트인 경우엔 이전 비트의 전이 방식과 반대로 하죠. 네. 아까 좀 전에 했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거는 그 경우에는 이제 0하고 1이 정해져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0이 됐죠. 그 다음에 1인 경우에는 바뀌어요. 이렇게 위치가 커졌다 작아지는 쪽으로. 근데 0이 나오면 안 바뀌고 그냥 가다가 1이 나오면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1이 나왔으니까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되죠. 모든 비트 중간에 신호 레벨 전이가 발생하므로 직류 선분이 0이고 비트의 동기화 능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큰링에서 사용되고 있죠. 디지털 데이터가 0, 1, 0, 1, 0, 1, 0, 0, 0, 0, 1, 1, 1, 1, 1, 1인 경우 맨체스터와 차등 맨체스터로 부화하시오입니다. 문제가. 자, 첫 번째 비트 전에는 음에서 양으로 전이함을 가정한다. 0비트 이전에는 음에서 양으로 전이함을 가정한다. 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맨체스터는 어떻게 됩니까? 0이면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1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로 올라가죠. 그런데 차등 맨체스터는 1이 나올 때마다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었죠? 또 여기서 뒤집히죠. 이렇게. 이거가 다른 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양극형 AMI인데 Alternate Mark Inversion. 그래서 이제 양, 0 전압 레벨을 모두 사용을 하는 걸로 비트 2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과 음의 레벨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비트 0은 그냥 0이죠. 연속적으로 0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기화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요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완한 다른 방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 스크램블링 처리를 하는데 스크램블링 처리
연속적인 0이 계속 나오면은 의도적으로 신호 레벨 전이를 만들어서 동기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줘요. 이와 같이 처리를 스크램블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AMI를 스크램블링 처리를 한 방식이 BHZS나 HDB3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각기 다르게 쓰고 있어서 이름이 저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북미 방식인데 T1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AMI 방식에서 0이 8번 연속되면 스크램블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전에 비트 1이 양이 레벨이면 이거를 여기에 뿔마, 맞뿔로 변환합니다. 여기를 8개가 0이 들어간 경우 이 앞에 마지막 비트가 플러스면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전압 레벨이 0 되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전 비트가 마이너스면 맞뿔, 뿔마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요게 이제 B8 ZS 방식인데 HDB3 방식은 요건 이제 8개가 아니라 4개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E1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AMI 방식이 0이 4번 연속되면 스크램블링이 1이 나타난 횟수에 따라 홀수계일 경우 플러스에서 0000을 플러스 0000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0000을 마이너스 00 마이너스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가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자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1이죠. 홀수계인 경우에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짝수계를 보면 이 앞에가 플러스 1이 짝수계가 나타났으면 마마를 2개를 넣어줘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2개를 그러면 앞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짝수로 나타났는데 이 마이너스가 2개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0으로 맞추기가 쉽겠죠. 이거 전체 레벨 평균값을.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0000이면 이건 플러스 00 플러스로 맞춰주죠.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 이거를 HDB3로 부호하는 건데 여기 보면 2개가 짝수죠. 짝수니까 어떻게 돼요? 0000 하고 이렇게 맞춰지죠. 그래서 이게 레벨이 플러스 00 플러스가 되죠. 근데 1이 하나 또 왔어요. 그리고 0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짝수지만 여기까지는 홀수죠. 홀수죠. 홀수니까 어떻게 돼요? 홀수니까 00 두 번째 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0000을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마지막 0에다가 마이너스 레벨을 넣어주게 되죠. 근데 이게 짝수라고 써있는데 지금 이 앞에가 홀수거든요. 그 여기 짝수가 써있으면 이 사이에 데이터에 1이 있죠. 그래서 이 1이 지금 오타로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 플러스 1 V 뿔 00 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가 마이너스 레벨인데 지금 빠진 것 같고 자
마이너스 레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 오타가 좀 있어서 이 사이에 지금 일이 있는데 여기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수정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B 블럭 코드형인데 NB 블럭 코드형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을 N비트 길이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MB의 길이의 데이터를 N비트 길이로 코드 변환을 하는 건데 여기 예를 들면 4개짜리는 5개짜리로 만들고 8개짜리는 10개짜리로 만듭니다. 64개짜리는 66개, 2개를 더 넣는 거죠. 1024개는 1027개로 3개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4B, 5B인데 4비트의 길이 그룹을 5비트 길이의 코드 비트로 변환하는 방식이고 비트가 0이 3개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3개의 조합 중에 16개의 조합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조합은 일종의 오류 검출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뒤에다가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어떤 코드도 1이 3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1이 3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5개의 비트를 사용하면 가지수가 4개의 비트를 사용하면 몇 개의 숫자가 나오죠? 몇 개의 숫자가 나옵니까? 2개씩 한 비트당 2개가 나오니까 16개? 그죠? 5개 비트면 32개인데 32개를 16개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16가지가 나온 경우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치로 변환하는 이제 MBNB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 부호를 해요. 그 다음에 NRG-I 형태로 광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고 NRG-I 복호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고속 인터넷 백베이스 FX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8B, 10B 8비트 길이의 그룹을 10비트 길이의 비트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연속으로 0 또는 1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1024개 조합 중에 768개의 조합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10개니까 2개가 비트가 포함되느라고 안 되는, 사용하지 않는 비트가 사용되죠. 사용하지 않는 조합은 일종의 오류 검출에 사용이 되고 광채널, 기가비트 이더넷 등에 사용합니다. 3개 이상의 전압 레벨을 사용하여 2B1Q 혹은 8B6T, MLT3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3개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비트로 00이면 마이너스 3, 01이면 마이너스 1, 10이면 11이면 1, 10이면 3인데 여기 이제 2비트가 사실은 의미가 좀 있는데 요 앞에 0, 0, 요 2개는 마이너스 레벨의 전압을 갖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레벨의 전압을 갖는 것 중에 0과 1이라는 얘기고 요 1, 1은 플러스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과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전송 매체에 적합한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변조는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사용되므로 대중화가 가능합니다.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안테나 길이와 크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대역폭을 늘려주어 잡음 간섭에 강하게 이렇게 적합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화의 종류는 이제 ASK라고 진폭 편입 원조가 있고, FSK 주파수 편입 원조, PSK 위상 편입 원조입니다. 이제 요 진폭하고 위상은 직교 변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신 속도는 보통 전송 속도, 변조 속도, 배열어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비트율을 먼저 볼게요. 용어 정리인데,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는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비트가 가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송 속도가 비트율에 해당합니다. 보호율인데, 초당 몇 개의 신호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 속도로 단위는 보호율과 변조 속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n비트당 n은 신호당 비트 수인데, 신호당 비트 수에다가 보호율을 곱해주면 전체 비트율이 나오도록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치가 1kbps 속도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고 있다. 한 글자 8비트를 외부로 내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1kbps니까 초당 1비트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의 1이겠죠. 네. 초당 1000개를 보내는 거니까 하나 보내는데 1000분의 1, 즉 1ms죠. 따라서 8비트를 보내는 데는 8ms가 필요합니다. 진폭 편의 변조인데 이 부분은 ASK라고 합니다. Amplitude Shift Keying. 그래서 데이터가 1이면 이렇게 가고 0이면 0이 되고 1, 0 이렇게 된 거를 반속파 신호에다 실어요. 실을 때 1은 신호가 나타나고 0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 구성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사실 1일 때는 사인파가 있고 0일 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온오프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OK. 주파수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는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을 하여 데이터가 1일 때는 약간 높은 주파수, 데이터가 0일 때는 좀 낮은 주파수, 두 개의 주파수가 순서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ASK, Amplitude 보다 ASK보다 잡음이 강하고 회로가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걸 FSK라고 합니다. 앞에 게 이제 ASK고, 요게 FSK입니다. Frequency Shift Keying. 위상 편의 변조는 주파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파수에 대응되는 위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1, 0인데 1은 0에서 출발하고 0은 마이너스로 뒤집힌 위상을 가지고 180도 위상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진 PSK, 그래서 바이폴라 페이스 시프트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상 편의 변조에서 위상 배치가 4개의 데이터를 보낼 경우에 4가지 종류로 위상을 나누고, 그러면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135도, 마이너스 135도로 4개의 신호가 이렇게 위상이 바뀌면서 갑니다. 8개인 경우에는 8개의 신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BPSK, QPSK, 쿼드라처, 그 다음에 여기를 OPSK, 옥타이죠. 옥타 PSK가 됩니다.
이게 위상차는 보통 그 사인의 각도에서 시작하는 위치가 0, 90도 2분의 파이, 180도 파이, 270도 마이너스 2분, 플러스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위치의 값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교 변조 방식인데 ASK와 PSK를 혼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쿼드라처 아니 옥타 QAM 방식이라고 요 네 개의 위상 변조 방식에 진폭이 다른 신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8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16 QAM 경우에 자 8개의 QAM 신호에 대해 신호 영역의 표시를 한 겁니다. 진폭과 위상이 달라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고 비트 보호가 있고 보율이 있습니다. 비트율은 아무래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비트율이 높겠죠. BPSK에서 0, 를 나타내는 반송파 신호가 1비트를 거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5ms인 경우 변조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5ms면 변조 속도가 1초 동안 전송되는 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5ms의 역수를 취하면 어디죠? 5분의 1000이 되죠. 그래서 200이 됩니다. 이게 QPSK인 경우에는 2400 보호일 때 이 경우가 되죠. 전송 속도가 이제 비트율이 4개 신호 레벨은 신호당 2비트를 전송하죠. 그쵸? 01, 00, 01, 10, 11 2비트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돼서 4800 b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인데 아날로그 신호 데이터가 송신부에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를 거쳐서 전송 매체에 도달을 하면 수신부에서 재생, 복호화, 필터링을 거쳐서 아날로그 데이터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걸 펄스 코드 변조 방식. 표본화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에서 일정한 주기에 부연속적인 진폭을 갖는 PAM 펄스를 얻는 과정입니다. 표본화 정리는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최고 주파수 FM이라고 할 때 적어도 2분의 1 FM 주기에 표본을 추출하면 추출된 데이터로부터 원래 신호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신호가 있고 위에 요거를 이제 표본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 부분을 양자화 시킵니다. 디지털 값으로 바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0101로 부호화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폴스 코딩화 방식이죠. 양자화는 데이터의 진폭 크기를 이제 애매한 크기를 위나 혹은 아래로 보내서 레벨화 시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양자와 잡음이 그냥 발생을 하죠. 중간 데이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데이터의 진폭을 디지털 양으로 변하는 걸로 양자와 잡음 또는 양자와 오차가 발생합니다. 신호와 레벨을 늘리면 레벨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양자와 잡음이 감소합니다. 양자와 레벨 수가 많아지면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와 레벨과 채널 용량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얻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변하는 곳에 이렇게 양자화를 많이 하고 적게 변하는 곳은 양자화를 덜 하는 비선형 양자화 방식도 있습니다. 전화 회선의 SNR dB 값을 40dB 이상이 되어야 된다. 샘플당 최소 비트 수를 계산하시오. SNR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dB 값인데
6.02NB 플러스 1.76dB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40이 돼야 되죠. 그럼 6.02NB에 1.76이니까 NB를 구하면 6.35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6.35 이상이니까 7 또는 8비트를 사용하게 되죠. 자, 이번엔 이제 부호화인데, 양자화된 값을 이진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부호화에 사용되는 비트 수는 양자화에 따른 레벨 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레벨 수가 8이면 부호화에 사용되는 비트 수는 3비트, 레벨 수가 16이면 부호화에 사용되는 비트 수는 4비트가 되고, 127이면 당연히 7비트가 되겠죠. 사람의 음성을 PCM 변조하는 경우 요구되는 샘플링률은 이제 얼마인가? 또한 양자화 레벨의 개수가 128이라고 가정할 때 부호화된 데이터의 전송률을 계산하시오. 샘플링률은 8000이죠. 4kHz니까 8kHz. 그죠? 양자화 레벨 수가 128이면 부호화에 요구되는 비트 수가 7비트죠. 7비트. 여기서 128이면 7비트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은 이게 7비트고 이게 8kHz니까 샘플링률이 8킬에 87에 56. 그래서 56,000 bps가 됩니다. 이 델타 변조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 시작 기준의 크기를 비교해서 기준 신호가 아날로그 크기보다 작으면 델타만큼 신호 기준을 증가시켜 계속해서 쫓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이런 식으로 델타 방식으로 하고 다시 작아지면 델타 방식으로 이렇게 쫓아가서 각 신호를 이제 변조하는 샘플링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양자화 잡음이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경사가 과부하 잡음인 경우.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경우 이게 천천히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에 오차가 발생하죠. 네, 이런 거를 또 내려갈 때 완만하게 내려가면 쫓아가는데 네, 이렇게 잡음이 갑자기 완만해지니까 또 이만큼의 잡음이 또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부하 잡음이라고 부르고 오버로드 아날로그 시간 매우 완만하게 변할 때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걸 그래놀라 잡음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델타 변조에서 초당 8000번의 아날로그 신호와 비교하여 다음 비트 값을 결정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구하시오. 한 번의 비교를 통해 1비트가 결정되면 초당 8000비트가 됩니다. 데이터 전송률은 8000kbps가 되겠죠. 변환의 종류는 또한 이제 신호를 변조는 전송하는 신호를 반송파와 합성해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반송파에서 정연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변화는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라고 보시면 되고 진폭 변조는 AM이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AM 라디오가 이 방식으로 변조된 방식입니다.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2B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 정도. 주파수 변조 방식은 전송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주파수만 변하고 진폭과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진폭이 커지면 고주파가 되고 이렇게 작아지면 저주파가 되는 이렇게 방식이죠. 그래서 고주파, 저주파가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FM으로 변조하는 경우에는 값이 커지면 고주파, 마이너스로 이렇게 작아지면 저주파가 되는데 PM 변조 방식은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주파수가 요 경우에 작고 커지는 경우에 커지는 요
변화를 중점적으로 잡아서 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상 변조 방식은 이게 FM이고 AM이고 FM인데 이제 PM이죠. 이 값이 바뀔 때 위상을 바꿔줌으로써 변조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좀 한데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어려운 내용이라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내용이 길어져서 수업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